안녕하세요. 전 30대 후반의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여사장입니다. 다들 인연을 믿으시는가 모르겠네요. 전 제가 겪었던 일로 인해 인연이라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큰 흐름 정도는 있다고 생각해요. 운명처럼 묶인 인연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큰 화를 피한 적이 있거든요. 사실 이 소중한 인연을 처음에는 악연으로 생각했습니다.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만남이 힘들고 불편하기만 했죠. 그 악연이 결과적으로는 저를 살리고 지금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되었네요. 그 소중한 인연이 누구냐면 오늘 소개하게 될 제 친구입니다.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질 뻔한 저를 살려준 친구와의 이야기를 오늘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 졸업 후 외국계 회사를 다니던 저는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서가 바뀌고 업무가 바뀌더라도 결국 똑같은 쳇바퀴 속에 지내야 할 것 같았죠. 회사 일로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가고 무기력까지 더해지니 퇴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작하게 된 것이 디저트 카페였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취미 삼아 배우고 있던 디저트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기로 한 거죠. 시작은 작은 공간을 임대해 SNS로 예약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주문도 많아지고 사업의 가능성이 보여 카페를 차리게 되었죠. 이전처럼 예약 판매도 하고 작은 디저트를 만들어 음료와 함께 팔았습니다. 기존 SNS로 알고 계시던 손님들께서 매장이 생기자 마저 찾아와 주셨고 제 예상보다 더 일찍이 가게가 잘 되어갔죠. 매장 한 군데에서 많은 손님을 받기가 어려워 무리를 해서 2호점까지 내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손님들께서는 그곳도 많이들 찾아주셨습니다. 창업을 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큰 성공을 거두게 된 거죠. 가게의 성공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의 연애 사업에도 성공을 하게 되었죠. 2호점을 내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가게를 찾던 손님들 중 한 분께서 저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디저트를 잘 모른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던 남자는 이후에도 여러 번 가게를 찾아주며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대뜸 저에게 조용히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줄 수 있냐며 치고 들어왔죠. 가게를 하다 보면 이상한 손님도 많고 서로를 잘 알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성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 많아 그때도 조심스럽게 거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저에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며 사법연수원에 다니고 있다 말했어요. 이것저것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주는데 적어도 신분은 확실한 사람 같아 보였죠. 몇 차례 만나보게 되었고 유머러스하면서 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반하게 되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법연수원생이던 남자친구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임용 후 지방지청으로 가게 되었어요. 연애를 시작하자마자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어 아쉽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는 종종 제가 있는 곳까지 와서 잠깐의 데이트를 해줄 만큼 저에게 로맨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산더미같이 있는 사건들로 피곤할 텐데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바라봐주는 남자친구 때문에 행복했죠. 장거리 연애였지만 저에게 확신해주는 남자였기 때문에 2년간의 연애를 마무리하고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지방에 있기도 하고 검사일이 바빠 시간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제가 결혼 준비를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던 도중에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죠. 별 생각 없이 받게 되었는데 앞서 말한 악연이라고 생각했던 친구였습니다. 혹시 한수연 씨 전화번호가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맞구나. 혹시 나 기억하지 모르겠네? 나 수연이. 중고등학교 때 같이 나온 김수연. 다름이 아니라 학교 다닐 때 내가 너에게 잘못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연락했어. 그때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잘못을 내가 저질렀을 텐데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아서
성인 되고 나서 항상 네 생각을 많이 했어. 언젠가는 우연히 만나면 사과를 해야겠다고 항상 생각해왔는데 어쩌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 이것도 다 변병이지. 이제 더 늦지 않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아서. 수연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괜한 질투심으로 너에게 잘못했던 것들 사과하고 싶어. 미안해. 그 친구는 제 학창 시절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준 친구 김수연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던 저는 방과 후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 없이 학원에 다니기 바빴고 성격 또한 소심하다 보니 주변에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요즘처럼 왕따가 흔하던 시절이 아니라서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죠. 그러다 진학을 하게 된 중학교에서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이던 그 친구의 이름은 저와 이름이 같은 수연이, 김수연이었어요. 성만 다르고 이름이 같아서 학기 초부터 선생님과 친구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수연이는 그게 싫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공부만 하고 있는 저를 반에서 유일하게 수연이만 괴롭혔어요. 소심했던 저는 담임선생님께도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죠.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사춘기 같던 저에게는 많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들이 매일 계속되어 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그 괴롭힘을 1년간만 당하면 되었다는 거였죠. 1학년 이후 중학교 내내 다른 반이 되어 수연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학교에서 우연히 수연이와 마주치게 될 때면 자연스럽게 저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저는 남녀공학 고등학교 진학을 하게 되고 당연히 수연이와는 떨어지게 될 줄 알았습니다. 주변에 다른 고등학교도 많았고 대부분 여고로 많이 갔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수연이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죠. 그것도 우리 둘을 제외하면 같은 중학교 출신의 친구들은 몇 명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었고요. 자기 친구들과 떨어지게 된 수연이는 처음으로 저에게 친한 척을 하며 접근을 해왔어요. 수연아, 너도 여기 배정받았어? 진짜 다행이다. 난 혼자 되는 줄 알고 엄청 속상했는데. 거기다 또 같은 반이네? 우리 이번에는 친하게 지내자. 그 친구가 친한 척을 하건 안 하건 저에게는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 전에 잠시 곁에 저를 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학급에서 사신의 친구를 사귄 수연이는 저를 다시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전처럼 못된 짓을 하며 괴롭히진 않았어요. 가끔 저에게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걸 제외하면 관심을 끄고 살았죠. 그것만으로 안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로 수연이와 엮이게 되었습니다. 인물도 성격도 뭐 하나 눈에 띄지 않던 저에게 한 남학생이 고백을 해왔습니다. 이성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평범한 얼굴에서 조금 모자란 저였기에 상상만 해오던 일이었죠. 제 입장에 외모를 가릴 입장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고백을 해왔던 남학생은 못생긴 편도 잘생긴 편도 아니었어요. 불량 학생도 아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아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동성 친구도 몇 없는 소심한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소꿉장난 같은 재미있는 연애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수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이는 개인적으로 제 남자친구를 불러 잊지도 않은 저의 과거를 거짓말로 만들어냈죠. 제가 연애가 처음도 아니라고 했고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과거에 사귀던 친구에 비해 한참 모자란다고 말을 했다고 우리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가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수연이가 자기 주변 사람들까지 이용하여 제 남자친구를 속이니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제 진심이 담긴 말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연이는 우리 두 사람을 헤어지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 스타일도 아니면서 굳이 제 전 남자친구와 연애를 했어요. 일부러 제 앞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만들고 뺏은 것도 화가 났지만 수연이가 가지고 있는 의도 자체에 화가 났습니다. 분명 일부러 한 짓인 게 보였거든요. 수연이 정도면 그때 사귀었던 남학생보다 더 나은 학생과 사귈 수도 있었습니다. 종종 고백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전에는 관심도 없더니 제 남자친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태도를 바꾼 모습에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소심하고 학급무리 밖에 있는 제가 수연이에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속으로 화를 삼킬 뿐이었죠. 그날 이후 최대한 수연이를 보지 않고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고 나서는 수연이가 취업반으로 가게 되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마주치는 일들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졸업을 하며 단 한 번도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악연이 있는 수연이에게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수연이가 무슨 말을 하든 좋게 들릴 리가 없었고 연락을 피하고 싶었죠. 글쎄, 이제 와서 굳이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하는 건가 싶네. 너무 옛날 일이라 너랑 나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 연락하고 싶지 않은 친구였다는 생각은 드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연락도 안 하던 사이인데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 앞으로도 볼 일 없을 테니 괜히 문제가 생길 만한 말은 서로 하지 말자. 오늘 네가 한 전화 없던 일로 하고 잊을게. 앞으로 다시 연락하지 마. 그 친구를 마주하기보다는 영영 과거의 일로 묻어두고 싶었습니다. 투명한 말투로 볼 일이 없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저희 집까지 찾아와 잘못을 빌었죠. 저에게 바라는 것은 없고 과거의 일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부끄러워 잘못을 구하는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수연이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저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 취하는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뭐야, 너 우리 집 어떻게 알아내고 찾아온 거야? 갑자기 허락도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라고 기분 나쁘지? 미안해. 동창들에게 묻고 물어서 찾아오게 됐어. 전에 통화로는 내 진심이 담긴 사과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또 전화통화로 사과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낫기도 하고. 수연아, 학창시절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 다 잘못된 행동들이었어. 사과할게. 이렇게 찾아오기까지 하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나 그 시절 네가 했던 행동들 하나도 잊지 못해. 시간이 흘러서 그때처럼 화가 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나에게는 아프고 분한 기억이야. 우리 둘 다 어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해되지 않고 너가 이렇게 사과하는 것도 난 잘 모르겠어. 꼭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 예전에 너라면 그러고도 충분하잖아. 내 입장에서는 앞으로 생길 문제 때문에 먼저 나서서 행동한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진심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되돌릴 수도 없는 과거인데 앞으로 서로 마주치지 않는 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자. 나 네가 하는 사과 못 받겠고 더는 찾아오지도 않았으면 해. 미안해. 변명 같아 보이는 건 알지만 진짜 다른 의도는 없어. 그냥 나이 들고 보니까 내가 한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해야겠다 싶어서 너가 기억나서 찾아온 건데 네가 이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지. 근데 수연아, 정말 학창시절에 내가 했던 모든 행동들 너에게 미안해. 그럼 나 가볼게. 시간 뺏은 것 같아 미안해. 힘없이 돌아가는 수연이를 보며 더는 마주칠 일이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계속해서 수연이와 마주치는 일들이 생겼어요. 우리 두 사람 중 한 명이 일부러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제가 있는 장소에 수연이가 늦게 온다면 저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라 생각할 텐데 제가 가는 장소에 수연이가 먼저 와 있기도 했습니다. 정해진 약속 없이 다른 동네를 돌아다닐 때도 정말 우연히 수연이와 마주쳤죠. 처음에는 수연이도 제 눈치를 보며 가볍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쳤지만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 이걸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하는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진다면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보는 눈도 많고 좋은 이야기도 아니다 보니 조심스럽게 저에게 사과를 해도 될 텐데 수연이는 그런 것들 모두 창피하지 않은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해오며 저에게 잘못을 비롯습니다. 그런 사과가 여러 번 반복되니 수연이가 비는 사과가 진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과거에 저에게 저질렀던 잘못이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해 수연이를 마음속 깊이 미워했던 저는 무시로 일관했죠. 그럼에도 수연이의 사과는 계속되었고 그럴수록 사과를 받는 제가 더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어요. 결국 그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 게 수연이에게 덜 시달리겠다고 생각을 했고 대충 수연이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죠. 이제 알았어. 이 정도면 네가 하는 말의 진심을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하고 일어나. 내가 괜히 심술 부렸던 거야. 시간이 흘러서 친하게 지낼 순 없겠지만 그래도 간간히 연락도 하고 만나면서 얼굴 보기로 하자. 너도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네가 알겠다고 말해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해진다. 물론 이 사과 한 번으로 내가 너에게 저질렀던 일이 다 풀리는 건 아니겠지만 혹시 앞으로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나 미용하는 건 알고 있지. 부담 갖지 말고 머리 할 때마다 연락해. 내가 너 편한 시간으로 잡아서 해줄게. 그 상황을 모면하라고 했던 말이었기에 이후로는 수연이와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제가 남자친구 없이 결혼 준비를 혼자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수연이가 연락을 해왔죠. 뭐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미용 쪽에 있으니 저보다 알아도 더 많이 알고 있다면서 말이죠. 수연이 마음대로 시작된 도움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도움이 꽤나 되었어요. 아무래도 미용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 결혼과 관련된 것들을 보고 들은 게 저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저희 가족들보다 더 신경 써주며 제 결혼에 도움을 주는 수연이를 보면서 이전까지 높게 쌓이던 경계심이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죠. 결혼 준비를 하며 기다리다 이야기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카페에 앉아 서로 살아온 이야기도 하니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점점 수연이와 가까워지며 만남을 이어가고 있을 때 제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남자친구를 수연이에게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 마침 두 사람과 같이 있게 되는 시간이 생겼죠. 남자친구는 평소 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수연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와서 자신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는데 고맙다며 수연이에게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그날 저는 남자친구 목까지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투정을 부렸고 수연이는 그런 저를 지원사격해주며 남자친구의 진땀을 꽤나 흘리게 도와주었죠. 정말 즐거운 자리였어요. 얼마 전까지 수연이에게 가졌던 감정을 생각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놀랍기도 했고 좋은 친구를 만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 같다며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좋은 친구로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줬죠. 저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수연이와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자친구가 일로 인해 다시 근무지로 내려가고 난 후 곧바로 수연이가 하는 이상한 말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지워버리게 되었죠. 수연아, 너 예비 남편분 혹시 동생이 있니? 아니, 없는데. 그래? 그러면 혹시 이름 개명했어? 아니, 그것도 아니야. 왜?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내가 몇 가지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혹시 너희 예비 남편분 신상 정보 알고 있는 거 나한테도 알려주면 안 될까? 내가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거든. 뭐? 글쎄, 평범한 직장인이면 모르겠는데 너도 알다시피
오빠 직업 때문에 함부로 알려줄 수가 없어서. 왜? 뭐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오빠 일이면 알아도 내가 먼저 알아야지. 어? 그냥 내가 아는 사람인가 확인 좀 해보려고. 미안. 내가 너무 앞뒤 없이 말했네? 오늘 내가 한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해. 전화를 끊고 방금 전 일을 곱씹어보니 친구 수연이가 제 오빠의 신상을 알아야 하는 일이 뭐가 있나 싶더라고요. 오빠가 자신이 아는 사람인지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는 것도 이상했죠. 생각을 해보니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수연이가 같이 알게 된 식사 자리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제 남자친구를 어디에선가 본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라 남자친구를 자랑하며 닮은 연예인을 말하고 웃었기에 이상함을 못 느끼고 지나갔죠. 그런데 또 이렇게 다시 이상한 말을 하는 걸 보니 수연이가 말을 하는 그 의도가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떠오르던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이었죠. 이전에도 수연이에게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수연이가 좋은 남편감을 얻은 저를 질투하여 이번에도 이간질을 하고 남편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았죠. 10여 년 전의 저와 지금은 저는 전혀 달랐지만 이런 일 자체가 생긴 게 너무 화가 나고 싫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몇 번 저에게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쉽게 곁을 내어줬구나 싶었죠. 과거 수연이에게 몇 번이나 호되게 당해놓고 또 제 발로 발등을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수연이를 피하게 되었어요. 수연이와 같이 알고 지내는 친구들도 제 연락처가 바뀌어 모른다며 저를 도와주었기에 저에게 오는 수연이의 연락을 받지 않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무시를 하려고 해도 끈질기게 오는 수연이의 연락으로 인해 아예 수신을 차단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수연이와 연락을 끊은 채 남은 결혼 준비를 가족들과 하게 되었고 얼마 뒤 남편과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다행히 수연이는 제 결혼식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을 수연이에게 주지 못했던 게 당시 상황에서는 잘된 일이 되었죠. 결혼은 했지만 저 남편은 여전히 주말부부로 살았습니다. 디저트 가게 장사가 잘 되어 3호점까지 열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으니 제가 남편이 지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갈 수가 없었죠. 남편도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길 원하기도 했고요. 거기다 남편의 지방순환 보직으로 인해 인사 발령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신혼집을 나중에 구하기로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남편이 신혼집을 지금이라도 구하자고 말을 해왔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인사 발령으로 인해 전국 팔도 중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신혼집을 지금 구하자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오빠, 아직 인사 발령 나기도 전이라며. 근데 집을 왜 벌써 구해? 그리고 지금은 나도 사업 확장하느라 정신도 없고 큰돈 움직이는 게 부담이 된단 말이야. 대충 언질 받은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솔직히 언젠가는 서울 올라가게 될 텐데 미리 집 구한다고 나쁠 건 없잖아. 당신은 지금처럼 전세로 살고 나는 사택에 살면 되니까. 서울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산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잖아. 그러면 오빠 서울로 올라오는 게 확정되면 그때 구하자. 어차피 오빠 짐도 별로 없어서 당장 올라온다고 해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생활하다가 구하면 되니까 그렇게 급하진 않잖아. 그러면 몇 달 뒤에 더 오른 값의 집을 사야 한다니까? 그래 내 말대로 하자. 천천히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단호하게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말을 따르게 되었죠. 그리고 실거주가 목적이기는 했지만 혹시나 발령에 문제가 생기면 집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투기로 의심받을 수 있다며 제 명의로 구입을 우선하고 나중에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했습니다. 당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저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가면서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전과 다르게
내 집이 생겼다는 생각에 마음이 대단히 편해지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내 집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구나 싶었죠. 잔금을 치르고 이제 신혼집에 입주를 하려고 하는 순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워낙 광고나 피싱 전화 연락이 많아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같은 번호로 오는 전화에 호기심이 생겨 받게 되었죠. 그런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제가 연락을 피해온 수연이었어요. 당연히 전화를 받자마자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양심을 품었다고 생각을 해 끊으려고 했죠. 수연아,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데 너가 꼭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이 전화 끊지 마. 수연아, 네 남편이 누군지 생각났어.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먼저 전화를 끊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하고 남편의 정체를 안다고 말하는 수연이의 목소리에 저는 잠시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죠. 수연이는 그 잠깐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에게 자신이 알아낸 것들을 저에게 말해왔습니다. 너 지금까지 네 남편 만나오면서 무심코 넘긴 것들 많지 않아? 왜 네 남편 직업에 대해서 말이야. 졸업장이나 임명장 말고 동기들과 같이 찍은 졸업사진이나 임명받고 찍은 사진 같은 것도 본 적 없지. 또 같이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만나본 적 없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나 TV 같은 거 볼 때 법적인 문제 나오면 물어본 적 있지 않아? 그때마다 대답 잘해? 항상 피곤하다거나 대충 얼버무리며 넘기는 일 많지. 가연이는 저에게 쏘아붙이듯 남편에 관한 의문점들을 질문해 왔습니다. 수연이가 하는 질문 모두 제가 한 번쯤은 생각을 했던 일들이었어요. 항상 남편의 근무지 앞에서 만나러 갈 때는 시간 약속을 잡아야 했습니다. 퇴근길이나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 위해서 불시에 찾아가게 되면 항상 밖에 나가 있거나 회의로 인해 못 만났었죠. 당연히 바쁜 일을 하고 있었으니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래도 단 한 번도 시간이 맞지 않는 게 이상하긴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임명장과 법복은 볼 수 있었지만 법복을 입고 동기나 선배들과 찍은 사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사법연수원 졸업 때도 남편이 홀로 있는 사진을 보내준 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같이 일한다고 하는 사람은 만나거나 소개받은 적이 없었고 항상 남편에게 오는 메시지만으로 동료들이 있다는 걸 확인했을 뿐이었죠. 영화나 TV를 볼 때도 수연이가 말한 것과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제가 법에 관련해서 물어보면 대부분 저렇게 한다고 말을 하거나 쉬는 시간까지 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다며 진저리를 치는 바람에 더 깊게 물어볼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들 전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잠깐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던 일들인데 수연이는 마치 제 머릿속을 왔다 갔던 것처럼 그 일들을 질문해 왔죠.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수연이가 저에게 질문하던 의도를 알고 싶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이 검사가 아니라는 거야. 네 남편이 너에게 뭘 보여줬건 나에게 네 남편이 검사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 물론 네가 나를 못 믿는 것도 알고 이전에 왜 연락 차단했는지도 알고 있어. 전부 내가 잘못한 과거의 일들 때문이겠지.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른 흑심은 없어.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너 지금 잘못하다간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위험하다니? 내가? 뭐 때문에 위험한 건데? 네 남편 가정폭력으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야. 거기다 유부남이기도 하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우선 우리 만나자. 만나서 내가 모은 증거들 보고 판단해도 되잖아. 수연이의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었지만 앞서 말한 질문들로 인해 제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판을 짓는 것도 아니고 수연이가 모은 증거를 확인한 후에 저 나름대로 알아봐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죠. 우선 수연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저를 보고 반가워하던 수연이는 곧장 자신이 모아온 증거라며 작은 캐리어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제 남편이 검사를 사칭하고 있다는 것과 유부남의
여러 전과가 있는 가정폭력범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선 남편이 검사가 확실히 아니라는 건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일하고 있다는 지방청으로 연락을 하여 이름을 대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김인천이라는 검사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이었죠. 검사인 김인철 씨와 직접 통화는 할 수 없었지만 검사실 검찰 공무원인 분에게 나이, 기혼 여부, 출신까지 전부 다르다는 걸 확인해 받았죠. 혹시 제가 남편이 근무하는 곳을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 근처 다른 지역의 검찰청까지 전화를 돌려봤지만 제 남편으로 생각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게 확실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이후에 수연이가 저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은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저를 포함하여 벌써 3번째나 결혼식을 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한 사람과는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지만 두 번째 아내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 중이었죠. 물론 서류상으로는 남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거기까지 들었던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에 더 끔찍한 사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남자가 자신이 결혼한 여자들을 가지고 한 행동들 때문이었죠. 남자는 저를 포함하여 결혼한 여자들 모두에게 환심을 삼아한 모습으로 접근을 해왔습니다. 저에게는 검사를 사칭했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는 잘나가는 사업가 의사로 신분을 속여 접근을 했죠. 직업상 보여지는 겉모습으로 여자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하였고 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바쁜 와중에도 여자들만 바라보고 생각해주는 순정남으로 마음까지 빼앗았어요. 수연이가 직접 여자들에게 증언받은 내용들을 보니 저에게 했던 깜짝 이벤트와 멘트들 모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었죠. 그렇게 마음을 얻은 남자는 여자들과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전 조금 다른 케이스이기는 했지만 나머지 두 여자분들은 모두 신혼 초 이른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남자가 워낙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며 재촉을 했다고 했죠. 여자분들이 배가 부르고 나면 그제서야 남자는 자신의 본 모습을 숨기는 걸 그만두었다고 해요. 번듯한 직업 한번 가지지 않았던 남자는 여자들에게 받는 돈으로 밖으로 나다녔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이 속아서 한 결혼에 임신까지 하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도 사실대로 그 상황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러다 첫 번째 아내분이 둘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해 남자를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동일한 방법으로 두 번째 여자분에게 접근을 했고 그 여자분과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저를 만나 결혼까지 치렀던 겁니다. 정신이 나갈 것 같았지만 확인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말이죠. 근데 너 이걸 전부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너 내가 네 남편 처음 보게 된 날 기억해? 내가 계속 어디서 본 것 같다고 했잖아. 너는 비슷한 연예인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고 나도 그때는 웃고 넘기기는 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도 계속 찜찜한 거야. 나쁜 일로 알게 된 사람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좀 더 알아보려고 너에게 네 남편 신상 정보 좀 알려달라고 한 거야. 그때 너가 내 과거 일로 오해를 해서 연락이 끊게 되었지만 어쨌든 너무 찜찜해서 혼자서 알아보려 다니게 됐어.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나온 학교 인근 졸업사진도 찾아보면서 그런데도 없더라고. 근데 내가 2주에 한 번씩 봉사활동하는 일이 있거든? 봉사활동을 하러 가는 날 생각이 나는 거야. 전에 갔던 미혼모 시설에서 네 남편 찍혀있는 사진을 본 게. 그때 그 사진을 보여줬던 미혼모가 내가 해줬던 말들도 바로 연락을 하고 찾아가려고 했는데 벌써 시설에 퇴소한 상황이라 그 미혼모문 찾는데 시간이 더 걸렸지. 그리고 나서 네 남편 정체를 알게 된 거야. 이후에 너에게 알려주려면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뛰어다니며 너에게 보여줄 증거를 모아온 거고.
수연이 너가 내 과거 잘못 때문에 날 믿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더 확실하게 증거를 모아야 할 것 같아서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기억해냈어야 했는데. 아니야 수연아, 너 아니었으면 내가 더 큰일 날 뻔했어. 나야말로 네 진심을 몰라줘서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맙다. 네가 날 살린 거나 다름이 없어. 제가 속은 것도 큰 충격이었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법적인 문제들로 인해 벌써부터 지쳤지만 그때는 그 남자에게서 저를 구해준 수연이에게 고마워 다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자신의 진심을 여러 번 무시하고 거절했던 사람에게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렇게까지 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죠. 자신이 과거에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를 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무시라는 저에게 앙심을 품고 제 고통을 고소해야 할 수도 있었죠. 그럼에도 수연이는 억하심정을 품지 않고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었습니다. 쌓여있는 증거들보다 수십, 수백 배의 시간과 노력을 했다는 걸 알았기에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어요. 거기다 수연이는 저를 위해 자신이 법적 상담까지 받은 이혼 변호사가 있다며 그곳에 저를 소개시켜주기까지 했죠. 자신의 일인 것처럼 변호사에게 설명하며 상담 비용까지 지불하며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고마운 수연이 덕분에 저는 바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변호사님께서는 수연이가 모은 증거들과 제 휴대폰 속에 있는 대화 내용들로 남자의 기망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사기, 공문서 위조, 관명 사칭 등으로 남자를 고소하게 되었고 혼인 취소 소송을 하게 되었죠. 명백한 증거들로 인해 더 이상 저를 속일 수 없다고 생각한 남자는 정에 호소하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그런데 정말 너를 사랑해서 했던 행동들이었어. 내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너 정도 되는 사람에게 접근하려면 그런 식의 거짓말밖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나 정말 너 사랑해. 지금도 너만 사랑한다고. 예전 내가 저지른 과오들 아니라고 변명하지 않을게. 근데 정말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건 너 하나뿐이야. 너도 알고 있겠지만 내가 이전 여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너에게 돈을 요구한 적 있었니? 적어도 너에게 돈 받아가며 생활비로 쓴 적은 없었어. 그리고 너에게 떳떳한 남자가 되기 위해 앞으로 사업이든 뭐든 돈을 벌려고 했다고. 내가 검사가 아니라는 걸 제외하면 우리 사이 전과 달라진 게 없어. 우리 이전까지 뭐 하나 걸린 것도 없이 행복했잖아. 앞으로 내가 훨씬 더 잘할게. 그러니 우리 이러지 말자. 나 널 속인 벌은 받더라도 너랑은 헤어질 수 없어. 사랑? 그러면 하다 못해서 중간에라도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언젠가는 어떻게라도 알게 될 사실인데 결국 당신은 내가 그 사실들을 모두 알고 나서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줄 알았기에 계속 속여왔던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이야 두 번째 아내에게 받고 있으니 내게 요구를 안 했던 거겠지. 서울에 집 사라고 했던 거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 집으로 뭐라도 해보려고 한 거 아니야? 슬슬 두 번째 아내분과 정리하고 나한테 갈아타려고 했던 거잖아. 내가 그 전에 알게 되어서 일을 이렇게 꼬여버린 거고. 그리고 뭐 나한테 떳떳한 사람이 되려고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모은 돈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해. 결국에 그 돈도 어떻게든 나한테 받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수연아, 나 정말 믿어줘. 나 너한테 피해 주려고 한 적 없어. 당신이 나를 속이기 시작하고 나에게 연애하자고 한 순간부터 피해를 주기 시작한 거야. 혼인 취소가 되면 지금 벌어진 이 일이 어떤 일이 될 줄 알아? 결국 난 너 같은 놈 때문에 영영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지게 되었다고. 나 소송 그대로 진행할 거고 두 번째 아내분에게도 당신 고소하고 처벌하자고 설득시킬 거야. 당연히 당신에게 피해본 우리들 모두 정신적 피해 보상도 청구할 거고. 징역 살고 나와서 돈을 쫓기게 해줄 테니 두고 봐. 이후 남편은 제가 고소했던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어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것처럼 첫째 아내분과 두 번째 아내분을 설득하여 남편에게 당한 일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하게 되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들로 인하여
대인기피증이 잠시 왔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상대해야 하는 저로서는 최악의 상황이었죠. 다행히 가게 직원들의 도움으로 가게는 큰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었지만 개인적인 생활에서는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루빨리 대인기피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던 친구가 수연이었어요. 재촉하지 않고 다른 조언도 하지 않은 채 제 옆에서 제가 회복이 될 수 있게 묵묵히 도와줬던 친구입니다. 집안이 답답할 때는 사람이 없는 풍경 좋은 곳을 찾아내어 데려가 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할 거라며 유명 맛집 음식을 포장해 오기도 했죠.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를 때면 기대어 올 수 있게 곁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주게 해주었죠. 지금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모든 걸 극복하고 다시 제 삶을 살고 있어요. 친구 수연이와는 지금도 가장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대박이라며 크게 행복할 일이 없는 요즘이지만 친구와 함께 소소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이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부디 수연이와 늙어서까지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냈으면 싶어요. 이제 긴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네요. 이런저런 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본 입장에서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가족을 곁에 두는 것만큼 좋은 치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로 인해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에게 한 번 더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